한미 양국이 북한 커넥션 기업을 추적하는 가운데 북한 석탄 등을 거래하는 홍콩 사업가 리옥진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특전사 요원이 부대 밖에서 구타당해 뇌출혈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군은 책임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절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퇴임 후 삼성동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반기문 예우법을 추진합니다. 더민주는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백남기 씨 부검 논란과 한미약품 공시 미스터리에 대해 각각 전문가와 진단합니다. 오늘 밤 제주가 태풍 영향권에 들고 내일 부산에 상륙합니다.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 비상입니다. 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올해는 태풍 소식이 없었는데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8호 태풍 차바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새벽 사이 제주도를 관통해 남부지방이 영향권에 듭니다. 내일 오전이 고비입니다. 제주도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승 기자, 지금 제주도의 비바람 얼마나 세게 불고 있습니까? 네, 저는 제주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높은 파도가 일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도 강한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제주도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에는 오후 4시쯤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민들은 어선을 포구에 단단히 매두는 등 18호 태풍 차바 북상에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죠. 못 자는 어민들이. 차바는 현재 서귀포 남쪽 4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4km의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를 관통한 뒤 낮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차바는 순간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중형 태풍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는 해상에는 최대 8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대 400mm, 남해안 일대에도 많게는 250mm의 폭우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차바가 몰고 오는 세찬 강풍과 폭우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태풍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항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경주와 울산, 지진 피해 지역은 초비상입니다. 미처 지진 피해 복구도 못한 상태인데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지붕에 걸어놓은 비가림 천막이 거센 바람에 요동을 칩니다. 지붕 위에는 아직도 깨진 기와장이 그대로입니다. 태풍의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천막 있어요. 바람 많이 불고 뭐 하면은 비 오면은 뭐 방 물 다 들어오지. 천막 다 날아가고 뭐. 이곳 안옥마을은 지진 피해를 입은 지 벌써 3주가 흘렀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지진 피해 건물은 5,900곳에 이르지만 복구는 아직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풍 오고 비 오면 그 담 넘어가면 오약고 사람 죽는다. 뒤늦은 10월 태풍이지만 가을 태풍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닙니다. 지난 2013년 10월에는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덮쳤고 2002년 9월 태풍 루사, 2007년 태풍 나리 등 가을 태풍이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인 남해안 어민들은 어선을 무트로 들어올리며 긴급 피항에 나섰습니다. 최고 8m의 높은 파도가 예상돼 양식장 피해 우려가 큽니다. 당장 좀 있으면 미국 철도되고 미국 종로를 감아야 되는데 이거 태풍이 온다니까 지금 종로도 못 감고 있고 이래 하니까. 강력한 가을 태풍에 지진 피해 지역과 남해안 지방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북한과 관련한 단독 기사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홍상그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무역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TV조선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 여성 사업가가 대북 제재가 강화된 후에도 여전히 북한과 철광석,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고 TV조선에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홍콩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북한 출신 여성 사업가 리옥진 씨. 해운 회사를 운영하는 리 씨는 안보리 제재 후에도 석탄과 무연탄, 철광석 등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여오고 북한에 식량을 팔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하고 철광석은 팔고 있지. 대표님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거기서 팔고 있어요, 중국에다가. 지금 무역하고 있어, 거기다가. 주로 먹는 거, 식량 같은 거, 네. 사탕가루를 요구하고, 콩기름 같은 거 요구하고 그래. 북한에서요? 네. 국제제재 속에서도 민수용은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와 무관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유엔에서 제재 품목 이해라고? 그런데 그 뭐 살게 하면 뭐 죽으라고야 뭐야? 지금 뭐 죽었으면 좋겠어? 뭐를 원해? 안 되는 거라고. 한국 정부 아무리 대단해봤자 해봤자라고. 네.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하면 양심이 걸려갖고 어떻게 살아요? 양심껏 살아야지. 하지만 리 씨가 거래하는 북한 석탄과 광물이 정말 민수용인지 아니면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이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리 씨는 수해와 안보리 제재 때문에 북한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무척 어려워요. 그래도 좀 도와줄까 싶어서 나도 지금 사방에 때린 거죠. 리 씨는 북중 교역을 하며 조세 회피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리 씨와 리 씨 남편의 홍콩 이름과 메일 주소를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검색해보면 조세 회피를 위한 유령 회사가 이들 명의로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습니다. 리 씨는 상품 구매를 마무리한 후 조만간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후에도 북한과 석탄 거래를 하고 있는 이옥진 씨는 그동안 홍콩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옥진 씨는 해운업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사업을 통해 한 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홍콩 봉황TV의 국제시사 대담 프로그램 전하이 틴펑루입니다. 리옥진 씨는 10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의 북한 평론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如果发生第二次朝鲜战争的话，这个战争将不是在神圣的朝鲜国土上，应该发生在美国的国土上.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现在美国重返亚太之后，他加强了很多方面对朝鲜的一种军事上的威胁. 리 씨는 북한에서 출생해 성장하고 교육받았지만 인도네시아 화교 출신 남편과 결혼한 후 홍콩에 살면서 북중 남북 간 무역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의 한 기업 정보 사이트에는 리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이징 자동차 전자유한공사, 직원 50명, 투자금 470만 달러, 대표이사 리옥진. 한 중국 무역 사업가는 리옥진 씨가 추이징 해운 회사도 운영 중이라며 대형 선박 2척을 가지고 북중 석탄 무역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 씨와 같은 해외 대북 무역업자들이 대북 제재의 숨은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탈북을 권유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이 사실상 선전포고라는 야당 비난에 여당은 북한 군부의 대변인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을 공개적으로 권유하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최경환 의원은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개혁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남북 간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북한의 약점 잡혔나라는 청와대 관계자 인용 기사가 나오자 박 위원장은 떳떳하게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 군부의 대변인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북한 군부의 대변인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거들자 어느덧 북한 공개론으로 옮겨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북한 정권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이념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국군의 날 경축사가 뒤늦은 후폭풍을 일으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 직원이 알아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이 아닌 국가정보기관이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사저 부지를 알아본 국정원 직원이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쫓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국정원 직원을 외근 부서에 근무하던 사람을 내근 부서로 좌천시켰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영국 대변인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민생을 돌본다고 하면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퇴임 후 사저 문제는 과거 정권 때도 수차례 논란이 됐지만 청와대는 이번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퇴임 후 옮겨갈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를 구입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검찰이 우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서울 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의 청와대 눈치 보기와 우병우 의혹 부실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 전담 사진사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 행정관 연루 의혹을 누락한 검사가 현재 우수석 수사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과연 뭘 밝힐 수 있을 것인가. 또 2014년 효성그룹 조현문 전 부사장이 조성래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이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된 것도 우 수석의 입김으로 고소인인 조 전 부사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현문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분이 민정수석이 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례적으로 특수사부로 재배당한 것이 아니냐. 지난 8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공판에서 우수석 관련 진술이 언급되자 검찰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민정수석, 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모두 다 잡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 이와 같이 이례적인 일사불란한 검찰 간부들의 언론 무마 행위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안흥희 국감에서도 우수석 아들이 이상철 서울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발탁된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한국과 이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K-타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란에 휩싸인 미르재단이 이 프로젝트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방문 당시 정상회담에서 직접 K-타워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 당시 우리와 이란 정부가 체결한 K-타워 건설 관련 문화 교류 사업 양해각서입니다. 그리고 이란도 K-타워와 같은 개념으로 한국의 I-타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양국 공동선언문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해각서에 한류 교류 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K타워 설치 등이 양국 간 문화교류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양국 공공기관의 양해각서에 민간법인을 명시한 건 이례적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 예술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가 어떻게 공모 절차도 없이 국가기관 간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한류교류 증진 사업의 주체로 선정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르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미르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해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경련 모금액이 목표액을 초과할 것 같자 재단을 미르와 K스포츠 둘로 나눈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미르재단과 연루설이 제기된 최순실 씨의 딸이 다른 승마 국가대표들과 달리 훈련 기록이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대기업의 출연은 봐주기 수사와 사면에 대한 대가성 보험이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젊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요즘 눈썹 문신, 이른바 반영구 화장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염료를 조사해보니까 2개 중 1개는 중금속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거리마다 반영구 화장 광고가 여성들을 유혹합니다. 아침에 바쁜데 눈썹 그리고 화장할 시간이 부족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재료는 안전할까? 반영구 화장용 문신염료 25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1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코코앤보의 블랙커피 제품에서는 아연과 납, 구리, 니켈, 카드뮴과 비소 등 6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습니다. 문신용 염료로 사용하면 안 되는 니켈도 4개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드뮴과 비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안전기준 확인 후 부여받는 자가검사 번호를 표시해야 되나 조사 대상 제품에서는 자가검사 표시가 없었습니다. 대개 시술소에서 곧바로 시술이 이뤄지는 탓에 무면허 시술소도 판을 칩니다. 서울의 유명 성형외과 직원 77명은 중국산 가짜 마취제를 이용해 무면허로 반영구 화장을 해오다 오늘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난달, 부산과 울산에 이어 전남 영광에서도 원인 모를 가스 냄새가 잇따랐습니다. 이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라는 괴담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알고 보니 폐기물 무단 배출이 악취의 원인이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어둠 속의 트럭이 길가에 멈춥니다. 분뇨 처리업자 34살 이모 씨가 폐기름 20톤을 무단 배출한 건 지난달 30일. 이 씨는 폭우가 내리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이곳 우수관에 폐기름을 몰래 버렸습니다. 이 씨는 전북 정읍의 폐유 정제업체 대표 43살 임모 씨로부터 폐유 처리를 부탁받고 120만 원을 챙겼습니다. 임 씨가 폐기물 처리 비용 500만 원을 아끼려 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되게 복잡하니까. 지독한 황화수소 가스 냄새는 마을 전체를 휘감았고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신고가 120건 넘게 폭주했습니다. 나중에는 머리가 좀 아프고 막 구토 증상이 이제 어떤 분들은 막 토하기도 하고. 부산과 울산에 이어 영광에서도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가 퍼지자 SNS상에는 대지진 전조 현상이라는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지자체의 폐기물 업체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업자들의 비양심과 지자체의 구멍 뚫린 관리가 시민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특수부대 부사관이 선임에게 폭행을 당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 군은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대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4살 김모 씨는 총망받던 특수부대 부사관이었습니다. 체력 검사는 A급이었고 전역 후엔 소방관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한 살 많은 선임 허모 씨의 주먹질 한 번에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한 사정 듣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맞고 나서 이빨이 부러졌는데 뱉고 나서 그냥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 2월 북한 미사일 도발로 부대엔 비상복귀령이 내려졌습니다. 할아버지 병문안 중이던 김 씨는 서둘러 기차를 탔지만 1시간 늦었습니다. 하지만 선임이 불러낸 곳은 부대에서 700m 떨어진 당구장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구장에서 만난 선임 허모 씨에게 이곳에 끌려 나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맞고 넘어진 김 씨는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열흘간 중태에 빠진 끝에 지능 저하와 정신 이상 증세를 얻고 의가사 제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영외에서 일어난 일이라 선임 허 씨를 군 검찰에 넘긴 것 외에 군 병원 입원이나 연금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휴일에 일과 이후에 개인끼리 어떤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은 비전공상으로 나왔습니다. 시민. 김 씨 가족은 군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화물차가 버스를 들이받고 정류장을 덮쳐 시민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화물차 운전자 어젯밤 마신 술에 아직 취해 있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18톤 화물 트럭이 앞서 있는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43살 김모 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를 낸 겁니다. 김 씨가 몰던 트럭은 멈춰있던 버스를 들이받은 뒤 이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정류장 시설이 박살났습니다. 가까이서 와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심하게 파손이 돼 있고 손님들도 우왕좌왕하고. 사고는 오전 8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던 31살 여성 강모 씨가 화물차에 다리를 깔리는 중상을 당하고 버스 승객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가 전날 먹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전날 24시까지 먹고 아침에 차를 끌고 나오는데 숙취운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에 달했습니다. 김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가득 실은 짐 때문에 차가 밀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김영란법 1호 수사인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공짜 점심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1호 사건부터 누가 공직자인지 공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논란을 거듭했습니다. 자, 이런 혼란 이제 시작입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28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 160명에게 공짜 점심과 관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정부 보조를 받는 공직 유관단체로 소속 노인들도 공직자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노인회 임원이 아닌 단순 회원은 보수를 받지 않아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점심도 강남구 조례에 따른 공식 행사여서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공식 행사를 주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걸로. 김영란법이 말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또 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짜 점심은 어디까지인지 등이 1호 사건부터 논란 끝에 무혐의 처리되면서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원, 특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모두 7건. 하지만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 의뢰는 1,018건에 이릅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이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317일 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백 씨의 유족들이 경찰의 부검 논의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대병원에 사망 진단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씨 관련한 공방이 여야 간에 벌어졌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고 백남기 씨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부검 시기와 방법 등을 알려달라고 한 경찰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부검을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전제로 해서 협상단을 이렇게 꾸리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도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장 면담과 함께 백 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사망 진단서를 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생이 낸 그 답안지에 대해서 이건 지침이 어긋나지만 정답으로 처리한 것과 같은 오류가 아닌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경찰의 부검 계획과 지난해 12 당시 과잉 진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고검국감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돼 여야 간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 병원장 이 눈으로 검시하고 병원에 도착한 지 6시간 후쯤 도착한 가족들이 반대해서 부검을 못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영장 집행 시한인 25일까지 유족을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사람을 보내거나 제3자를 통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돌 우려가 있어 강제 집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고 백남기 씨 부검과 관련한 논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법의학회 부회장인 울산대 의대 김장한 교수, 사회부 정세영 기자와 함께 핵심 쟁점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 기자, 사망진단서 논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보면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부전에 따른 심폐정지,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급격하게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이 멎었다는 건데 이 사망 종류 병사라는 부분이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기자회견했던 서울대 특별조사위와 주치인 백선아 교수 유족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일단은 지난 11월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머리를 다쳤고 이게 근본적인 어떤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세 쪽 다 공통된 입장이긴 한데 다만 이 주치인 백선아 교수는 백남기 씨가 쓰러진 지 317일 동안 입원을 했었고 또 특히 숨지기 엿새 전에 이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서 유족들이 이 적극적인 투석 치료를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성 심부전이 와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병사라고 적었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이 서울대 특위는 이 백 교수와 달리 외인사가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이 주치의 어떤 판단, 이걸 존중해야 된다라고 밝혔고 유족들은 당연히 이 의료진이 특히 백 교수가 책임을 유족에게 떠넘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망진단서를 좀 다시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김 교수님, 지금 보면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위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주치의인 백 교수는 직접적 사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왜 의학적 소견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겁니까? 사망진단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의 원인과 종류에 대한 해석이고요. 이번 사망진단서의 문제점은 형식적으로 일단 선행 원사인의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적혀 있는데 그게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부전이 왔고 또 심장정지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인사로 봐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사항이죠. 근데 주치의는 그 사항을 선행 원사인을 외인사라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병적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병사라고 적기에는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의 판단대로 그 외인사라고 이 진단서를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주치의나 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본인이 그러한 판단이 들었을 때 변경을 하면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허위 진단서의 기본적인 문제는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적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위 진단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김 교수님도 이번에 특위에 이윤성 교수처럼 이거를 외인사라고 적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백 교수를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입장이군요. 형식적으로는 외인사라고 적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틀렸다는 건 명백합니다. 만약에 백 교수처럼
그것을 내인사로 적으려 한다면 선행 원사인으로 적은 두부 외상 뇌출혈 부분을 빼야 됩니다. 빼서 사망과 관련 없는 항목에 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병사에 이르게 된 그 사람의 병적 원인과 결과를 따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잘못됐고 내용적으로도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게 서울대가 국립이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유족들도 좀 의심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자, 정 기자. 지금 또 하나 이제 다른 쟁점은 경찰이 그렇게 과잉 진압을 결국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백 씨 측의 입장이고, 경찰은 분명히 물대포에 맞은 거는 맞지만 그건 아니다.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경찰도 물대포에 맞아서 백남기 씨가 쓰러졌고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철성, 강신명 전현직 경찰청장들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이 조문을 갈 수 없는 게 이 과잉 진압 논란 때문이거든요. 이 유족들은 이 야당과 유족들은 경찰이 애초부터 이 백남기 씨를 조준살수했다, 경고살수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경찰의 입장은 좀 다른 게 앵커께서도 지난해 시위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최초의 경고 방송을 하고 이 곡살로 물을 쐈던 게 오후 5시 8분이었고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게 저녁 6시 56분이다. 거의 2시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백남기 씨 개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경고방송을 하느냐. 우리는 전체적인 시위의 맥락에서 봤을 때 경고방송과 곡살을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날 시위에서 경찰만 129명이 다쳤고 차나 버스가 52대가 파손이 됐거든요. 피해액이 4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인정하는 걸로 잘못 비칠 수가 있고 조문하는 게, 사과하는 게. 그리고 만약에 자칫 다음에 또 이런 시위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지시 내리느냐 이런 고민도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제 부검 결과에 따라서 과잉 진압부터 사인까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그래서 법원도 영장을 보면은 상당히 유족 측의 입장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대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하라는 거고, 다음에 또 이례적으로 부검 절차 영상도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자, 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도 있고요. 저희 학회 회원들의 입장도 조율한 부분이 있는데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검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형사사건이나 또는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검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밝혀진 사실을 종합해서 해석을 통해서 부검 결과를 완성해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밝혀내는 부분은 사실 이 향후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배상이나 공소유지, 유죄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판사가 이 법적 책임을 묻는데요. 그런데 유족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몸으로 절규하면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합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있는 경찰이 이미 있고요. 그 사람들이 향후에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피고인 측 변호사가 만약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와서 뭔가 사망 원인과 종류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혔을 때 그것을 법정에서 공방하기 위해서는 부검으로 밝혀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유족 측도 소위 말하는 형사 절차상의 어떤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유족 측의 입장도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또 법적으로 밝혀지고 종결되려고 하면 부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뭔가 그 부분에서 좀 공감대가 좀 더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리말 퇴임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두고 여야에서 180도 상반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반 총장의 퇴임 후 생활을 예우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반해 야당은 반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견제에 나섰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 출신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전직 국제기구 대표 예우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에게는 비서관과 경호, 교통편의, 사무실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인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합당한 예우와 또 신변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직선거에 출마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반기문 총장 한 사람을 위한 반기문 예우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대표부 국감은 반기문 총장 성토장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은 사무총장 퇴임 직후 정부직위 금지를 규정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근거로 반 총장이 출마에 당선되면 각국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며 반 총장의 대선 출마를 견제했습니다. 오준 유엔 대사는 유엔 총회 결의안은 권고사항이라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일주일 동안 헛바퀴만 돌리다 어렵사리 재개한 국감인데 국회의원들은 심기일전에서 진지하게 감사에 집중했을까요? 호통만 치고는 자리 비우기 일수인 국정감사의 구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정상화 첫날부터 벼락 같은 호통이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감기공사 정도로 도와주고는 국감장 올라오겠다고 하면은 국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여야 의원 간의 신경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디테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이게 눈을 부릅뜨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좀 조근조근히.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는 동안 딴짓은 예사.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좁니다. 먼저 자리를 뜨는가 하면 오후가 되자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공무원들은 전부 복도에서 진을 쳤습니다. 선거인원의 10%에서 채웠고 며칠 동안 달린다고 했는데 자료 자체는 마무리한다면 그냥 재진행도 재진행도에 치렀다. 밤새 준비한 두툼한 국감 자료들은 한 번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회의실 밖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도 결국엔. 그렇죠. 그것도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자료를 요구한 의원실에선 민망한 듯 답변을 회피합니다.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못 보시는 경우도 있고.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박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청년수당을 둘러싸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박원순 시장의 대권 도전 여부였습니다. 첫 질문부터 단도직입적인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대선을 출마하시는 거죠? 국민의 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박 시장의 답변은 지난달 27일 관훈클럽 토론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확답을 요구하는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을 저는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선 출사표를 던질 경우 시장직을 그만둘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지만 박 시장은 피해갔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청년수당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도 경기도의 후지급 청년지원책과 비교하며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께 그 청년수당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조언을 한번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에게 그러면 빚을 내서 먼저 쓰라는 겁니까? 네. 아마 남경필 지사님의 그 제안을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웃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와 서울시의 지진 대책 등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이정미입니다. 네, 주식 자산만 7천억 원, 신흥 벤처 부자죠. 네이버에서 분사한 게임 회사 NHN 엔터테인먼트 이준호 의장이 어린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 640억 원어치를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주식 대물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하린 기자입니다. 이준호 의장은 지난 5월부터 24살 아들과 18살 딸에게 회사 주식을 사줬습니다. 넉 달 동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41차례에 걸쳐 100만 주를 사들여 증여했습니다. 전체의 5.1%, 641억 원어치나 됩니다. 이 의장은 1,100억 원 이상을 두 자녀에게 증여해 641억 원은 주식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막 커가는 벤처기업의 지분을 어린 자녀에게 넘겨 미리 경영권 승계를 준비한 셈입니다. 일반 재벌들이 흔히 사용했었던 절세와 세속을 위한 증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난 6월 한 투자자로부터 시세 조종 혐의로 고소도 당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 좋죠. 자기들은 계속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NHN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의장 개인적인 일이라며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 나가는 벤처기업 NHN 엔터테인먼트. 혁신과 도전 정신보다 부의 대물림부터 생각한 게 아닌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한미약품 늑장 공시 사태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매도 세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미약품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는 분 많으신데 저희가 해당 쪽으로 관련 부서 쪽으로 좀 전화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고요.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증시 마감 후 1조 원대 신약 수출 계약 호재를 발표한 뒤 다음 날 오전 9시 29분 8천억 원대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를 발표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악재 공시가 있기 전까지 호재만 믿고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날 개인 투자자들은 2천억 원어치 이상을 사들인 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습니다. 공시가 늦어진 정황과 악재성 공시 바로 직전에 공매도가 쏟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더 큰 의혹은 공매도에 있습니다. 공매도는 이날 평소의 21배로 폭증했습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금융당국은 내부 정보가 미리 샜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것을 감안해 빠르면 한 달 안에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네, 공매도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한미약품 늑장 공시,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실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미약품 이 주식을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 그 사이에 공매도 했다면 최대 20% 넘는 차익을 얻게 됩니다. 네, 당시에 가능합니다. 이제 공매도도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네. 내부 정보가 샜다고 보십니까?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내부자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한미약품의 평균적인 일일 공매도 물량은 5,000주 가량 되는 걸로 나타나고요. 근데 지난달 30일 날 갑자기 이것이 1일 동안 20만 주까지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급증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급증했느냐 를 살펴보면요.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그 30분의 기간 동안 하루 전체 공매도 물량 20만 주의 거의 절반 정도, 10만 주 정도 되는 물량이 이 30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거래가 일어났다. 따라서 이것은 그 내부자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혹시 암시하고 일반적으로 장이 이제 시작한 그 30분, 뭐 1시간 그 사이에 공매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까? 일단 그 전날 예. 그 호재성 공시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그런 상황에서 공매도 카드를 꺼내 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의혹. 호재 공시는 즉각하면서 악재 공시는 말씀하신 대로 장이 시작한 29분 후에 했습니다. 네네. 혹시 이 시간을 일부러 딜레이하고 미룬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상적인 공시 절차를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그 이제 해당 기업의 공시 담당자가 그 공시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면 사실은 9시 이전에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예. 9시 전에 공시되는 것과 9시를 넘어서 거래소의 그 장이 시작된 이후에 공시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시 담당자가 만일에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건 굉장히 무능한 공시 담당자가 되는 거고요. 예, 정상적인 공시 담당자라면 당연히 9시 이전에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시가 아니라 9시 30분이 다 돼서 공시가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더 큰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약품은 거래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연기됐다,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설득력이 조금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사정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8시 30분에 방문하면 안 되는 거죠. 7시 30분에 방문을 해서 최소한 8시 반 이전에 모든 협의 사항이 끝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것이 정상적인 공시 담당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한미약품 1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재 공시를 장 마감 후에 호재 공시를 했다가 다음 날 또 악재 공시하는 이번과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물타기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일단 그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를 연이어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기업의 경영 활동상 호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타이밍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혹의 소지가 많다는 게 지난번 공시 사건 그리고 이번의 공시 사건의 공통된 점이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악재성 정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계약 해지 건인데 이 계약 해지가 갑자기 한순간에 통보가 됐을 가능성은 대단히 떨어진다. 기업에서는 거액 이제 계약 해지와 관련된 정보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시 준비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약간은 그 의도적으로 그 악재성 공시를 호재성 공시 바로 뒤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내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빌미를 굉장히 크게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공매도 자체는 합법이지 않습니까? 공매도는 전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매도를 활용해서 그 불공정 거래를 시도하는 쪽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은 공매도는 나름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한다든지 버블이 끼었을 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공매도를 악용해서 불공정 거래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작전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불공정 거래를 주도하는 세력들에 대한 색출 작업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태인 학살의 참상을 알린 안내일기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요. 시리아 알레포의 7살 소녀가 SNS로 쓰는 현대판 안내일기가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7살 소녀가 서툰 영어로 동생들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생사를 전합니다. It is miracle. We are saved.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이 소녀. 시리아 알레포에 사는 바나 알라베드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는데도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딸에게 엄마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줬습니다. I and Rome has forgotten. 오늘 밤 폭탄을 맞아 죽을 것 같다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내일도 살아있다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전 세계에서 23,000명이 팔로우하며 그녀의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선 최근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공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린이 100여 명을 포함해 민간인 320여 명이 숨졌습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에선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고 회색 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최근에는 병원과 결혼식장까지 무차별적 폭격으로 파괴됐습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협의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시리아의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는 이론 물리학자 데이비드 사울리스 워싱턴대 교수 등 3명을 올해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새 수상자가 시공간을 잇는 웜홀의 형태를 유지하는 물질의 특성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공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공개한 키 10cm의 깜찍한 미니 로봇. 앞에 있는 남성의 표정을 살피더니 질문을 던집니다. 차에 탄 여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자 놀란 듯 머리와 손을 흔들며 칭얼댑니다. 장착된 카메라로 표정을 인식해 감정을 읽어내는 겁니다. 키로보라는 이 로봇의 지능은 5살 아이 수준입니다. 초고층 아파트 사이사이에 붉은색 테이블이 가득합니다. 철거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대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축하 행사가 열린 겁니다. 1,500개 좌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원주민에겐 한 가구당 아파트 4채를 분양해줬는데 무려 17억 원 가치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주민들의 축하잔치에 중국인들은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쓱한 표정으로 파란색 조끼를 입는 남성들. 일본 도지사들이 실제 아기 무게와 비슷하게 제작된 조끼를 입고 임신부 체험에 나섭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차에 타기 등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성들의 가사와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지역 지사들이 참여해 제작한 영상인데 일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123층 높이,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롯데월드 타워 외관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국내 여러 기록들을 갈아치운 건물인데 어떤 모습인지 윤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관 공사를 마친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는 하늘에 닿을 듯 우뚝 솟아있고 서울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2010년 착공한 지 6년 만이고 1987년 사업 부지가 선정된 지 30년 만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높이 555m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건물 무게는 75만 톤에 달하고 유리창은 4만 2천여 개나 됩니다. 유리의 두께도 손가락 2마디 정도인 28mm입니다. 모두 국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Ingenuity, if you will, to develop a technique for installing the curtain wall without having to go to great lengths of bending a shape. 초고층인 만큼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진도 9의 지진이나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 강한 초속 80m의 강풍이 불어도 거뜬합니다. 기둥이 없이도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삼각형 모양의 다이아그리드 공법을 써서 최대 풍속 120m와 진도 9 정도의 그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외관 공사를 마친 롯데월드타워는 내부 공사를 거쳐 연말에 완공됩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시내 면세점 유치대전의 세 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입찰 마감을 하고 보니까 모두 서울 강남권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이번에 입찰하는 대기업 몫의 시내 면세점 특허는 3장입니다. 유통대기업 5곳은 대표이사들이 진두지휘하며 사운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봄 특허가 취소된 SK워커의 면세점과 롯데 월드타워점은 패자부활전에 나섰습니다. 신세계는 반포 센트럴시티, 현대백화점과 HDC 신라 면세점은 삼성동에 부지를 잡았습니다. 모두 강남권입니다. 여기에 면세점까지 들어간다면 센트럴시티의 모든 역량이 완성돼서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그 쇼핑 테마파크가 될 것입니다. 지난 봄 면세점 허가를 반납한 SK와 롯데는 패자부활전. 올봄 면세점 허가를 받은 뒤 신세계와 신라 면세점은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빅3 중 유일하게 면세점이 없는 현대백화점은 배수진을 칩니다. 모든 명품 브랜드의 입점 확약서를 다 받아들였고 낙찰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에 돌입하고 오는 12월 중에 사업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할 겁니다. 권력기관들을 이용해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국민을 지배하는 공포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당시 만들어진 우리 민족에겐 친근한 동요 따오기입니다. 따오기는 흔한 겨울 철새였지만 37년 전 한반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복원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따오기가 3자리 숫자로 늘어나 오늘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힘차게 날갯짓을 하는 따오기. 지난 1979년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마지막으로 관찰된 뒤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따오기 20마리가 시민들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더 커서 많이 날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따오기는 동북아시아에 1000마리 정도만 남은 세계적 멸종 위기종. 지난 2008년 중국에서 암수 한 쌍을 들여와 시작한 복원 사업은 근친 교배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수컷 2마리를 기증하면서 지금은 171마리로 식구가 늘었습니다. 동요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따오기를 실제 볼 수 있다는 거 그거고, 그리고 과거에 사라졌던 서식지를 어느 정도 복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자연 복귀를 앞둔 따오기는 앞으로 비행과 사냥 등 야생 적응 훈련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와 경상남도는 약 1년간의 야생 적응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쯤 따오기를 우포늪에 방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요즘 출판계에 여성 혐오를 다룬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대 여성들이 주요 독자라는데 왜 그럴까요? 정은혜 기자입니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여자다운 게 어딨어. 여성 혐오 관련 책 제목들입니다. 성차별 발언을 하는 남성을 대하는 요령부터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 내용과 주제도 다양합니다. 이 같은 페미니즘 책 출간이 최근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191%나 증가하면서 놀랄 만큼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독자는 20대 여성. 30, 40대 여성은 10%인데 반해 20대는 38.4%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여성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와 같은 세대다 보니 이쪽으로 더 관심이 가기도 하고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성 혐오 관련 도서는 총 100여 종. 그중 40여 권이 올해 출간됐고 하반기에 20여 종이 더 출간될 예정입니다. 남성주의가 지배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종언을 선언하는 것이고, 여성들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들이에요. 세상을 향한 여성들의 외침이 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기역, 니은, 디귿을 공부하는 할머니들. 매주 마을회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이제는 시도 씁니다. 얼마 전에는요, 손주 같은 장병들에게 응원 편지도 보냈습니다. 장병님 덕분에 추석 잘 보냈다며 감사를 표현하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선명하죠. 할머니의 위문 편지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 글 배우시니까 글자하고 이런 건 서투르고 아직 글자 맞춤법도 다 틀리고 하시지만 그래도 그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정성 어린 손글씨 편지가 아닐까요? 네, 프로스포츠는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A 영입에 큰 돈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올 시즌 프로야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 기자입니다. 올 시즌 전 한화와 롯데는 프로야구 FA 시장의 큰손이었습니다. 한화는 최근 3년간 FA 영입에만 무려 465억 원을 쏟아부었고, 롯데도 올해 투수력 보강을 위해 138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마운드가 무너져 나란히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올 시즌 한화에는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린 투수는 물론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조차 없습니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선발이 흔들린다 싶으면 미련 없이 바꿔버렸고, 권혁, 박정진, 송창식 등 한화의 많은 불펜 투수들은 간신히 버티다가 결국엔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년 블러세이브가 18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았던 롯데. 큰 돈을 들여 손순락과 윤기련을 영입했지만 올해 역시 17개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0억 원짜리 선발 투수 송승준도 부상으로 10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FA 박성민을 NC에 빼앗기는 등 기존과 다르게 큰 돈을 쓰지 못했던 삼성이 7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오르지 못한 것처럼 프로야구에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화와 롯데의 경우처럼 돈이 전부가 아닌 게 바로 야구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모레 카타르와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을 치릅니다. 이 중동의 침대 축구를 막아야 하는데 톰과 제리, 김신욱과 손흥민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지난 시리아전에서 한국 축구는 답답했습니다. 상대의 집중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고 중동 특유의 침대 축구에 번번이 맥이 끊겼습니다. 모레 카타르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안방에서 치러지는 만큼 상대는 선수비, 후역습의 단순한 공격 패턴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대 축구도 예상됩니다. 침대 축구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내려서 수비만 하고 이제 역습으로 찬스를 노리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197cm 장신 공격수 김신욱을 대표팀에 호출했습니다. 최전방에서 공중볼 다툼에 능해 이성 공격수들에게 많은 침투 공간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을 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수비수들과 함께 경쟁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선수들의 찬스를 내줄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신욱은 최근 전북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예전의 기량을 회복했고, 손흥민도 소속팀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톰과 제리로 불리며 찰떡궁합을 자랑했던 김신욱, 손흥민. 카타르전 필승 카드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리우 패럴림픽 수영 상관왕에 오른 조기성 선수. 장애에도 불구하고 물속에서는 꿈을 품었습니다. 이제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은 게 또 다른 꿈이라는데요. 이다순 기자가 만났습니다. 꼭 메달리스트가 돼 돌아오겠다는 다짐. 조기성은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영 금메달 3개는 한국 패럴림픽 사상 처음입니다. 아직도 메달을 집에서 보면요, 이게 진짜 내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21년 전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조기성은 냉혹한 현실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동정도 편견도 싫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고 마음의 문도 조금씩 닫혀갔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 수영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하면 걷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처음에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속에서 조기성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처음 해본 1등, 삶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운동적인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에서 누구보다 지는 걸 싫어하고요. 처음 밟아본 올림픽 무대, 배운 게 참 많습니다. 후배 선수들뿐만 아니라 같은 장애인의 가슴에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저 같은 장애 혹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처럼 장애를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성의 질주는 4년 뒤 도쿄에서도 계속됩니다. 테마 인터뷰 이다솜입니다. 네, 태풍 차바가 제주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과 내일 전국에서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 최고 400, 남부지방에는 2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은 현재 매우 강한 중형급인데요. 내일 새벽 제주도에 근접하겠고 또 여수 부근을 지나 오후에는 울산, 또 밤에는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는 제주와 남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도 오늘 밤 사이 발효되겠습니다. 이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강한 비바람에 의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현재 태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밤 사이 남부지방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또 중부 일부와 강원 영동 지역에도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 더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좀 내려가겠고요.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이 18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겠고요.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특별 예우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퇴임 후에 경호원, 비서관, 운전기사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며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하자는 겁니다. 반 총장 예우법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반 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논란이 커지면 반 총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법안은 빨리 접는 게 정답입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